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게임 6501, 게임 6501 이미 써주셨는데 IBM 때문에 리플이 궁지에 몰렸다는 기사가 나왔다네요. 리플 홀더로서 마음이 편치 않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링크를, 어떤 블로그, 이 스팀잇 글을 이제 링크를 걸어주셨고, 이 관련된 기사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이제 기사인데, 이 기사입니다. 이제 3월 20일자, 그 IBM, 금융결제 네트워크 발표,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 이렇게 해서, IBM이 금융기관을 위한 실시간 글로벌 금융결제 네트워크인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의 확대를 공식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외환거래 및 국가 간 결제와 송금 속도를 높이고 최적화를 목적으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기존에 이제 복잡한 코레스뱅킹 같은 중개은행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 은행으로 직접 송금이 가능한 스텔라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텔라가 좀 상승을 했었고, 여기서 암호화폐 혹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불리는 디지털 자산 형태로 금전적 가치를 전송해 사용자 정산 시간을 수초로 단축했다. 결제 메시지 발송, 정산 절차를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동시에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은행들 보면 IBM 측은 3월 19일부터 전 세계 47개 통합화 금융 관련 기관 47곳을 포함해 72개국에서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때 내려가서 보면 지금 보면 현재 규제 당국의 승인과 검토가 남긴 했지만 국내 최초로 월드와이어 네트워크 가입을 결정한 부산은행을 비롯해 브라데스코 은행, 리잘 상업은행 등 6개 국제은행이 월드와이어 상에 각자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향서에 서명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월드와이어는 현재 일부 국가에서 적용 단계에 있으며 향후 이제 더 많은 국가에서 이용될 예정이고 한국 원화, 유로, 인도네시아 루피 등 해서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네트워크에 추가됐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지금 이 글을 써주신 제가 이 스팀잇 이 글은 제가 열진 않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얘기해주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분 글을 쭉 읽어보니까 약간 스텔라를 좀 지지하시는 분 같고 리플은 약간 안 좋게 이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플이 굉장히 이제 이 스텔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 거다. 그리고 이게 과연 이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이런 식으로 써주셨는데, 글 내용은 제가 봤을 때 좀 뭔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제가 보였어요. 제 눈에는 보였고, 일단은 이분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스텔라 같은 경우, 이 IBM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각종 화폐들, 비트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암호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모든 거를 이렇게 전송 주고받을 수 있는데, 리플은 리플 하나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은행들이 뭘 선택할 거냐? 당연히 이 IBM 이 시스템을 선택할 거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은행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어떤 지배력, 화폐, 기존 법정 화폐에 대한 지배력을 손을 놓으면서 리플을 과연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리플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이,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면 리플이 일단 멕시코에 있던 일반 어떤 은행 보내는 은행에서요, 멕시코 중앙은행으로 보내고 리플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원화 한국은행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개별 은행,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최종적인 리플의 목표는 뭐냐면 이거예요. 각종 보시면 이제 법정 화폐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죠. 유로화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엔화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라이트 코인, 비트코인, 다른 또 암호화폐들, 모든 암호화폐들을 다 아우르는 그 중앙에 이 리플이 XRP가 들어가는 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XRP는 다른 화폐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XRP만 써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떤 확장성이 있을 거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화폐를 어떻게 보면 다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는 게 리플 XRP의 목표인데, 그걸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스텔라 쪽에만 유리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 은행들이 자신의 어떤 법정 화폐에 대한 그런 어떤 지배력을 내려놓으면서 이걸 XRP를 사용할 것이냐, 이 부분도
그 와이스레이팅스 기사 보면 올해 이제 그 얘기 나왔죠. 올해 기존 은행들을 기존 은행 시스템을 뒤흔들 만한 코인이 나오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올해 이제 최고의 코인으로 리플을 뽑았습니다. XRP를.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그 은행의 어떤 지배력, 그리고 이제 기존 기득권 이 세력들을 뒤흔들 수 있는 게 리플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걔들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이제 위협을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쪽 XRP 쪽으로 빨리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은행들은 저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끝까지 자신의 어떤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은행들은 도태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일단 뭐 기존 이제 은행들, 기존 여기 보시면 이제 리플 투자자잖아요. 이런 기존 은행들, 대형 은행들이 투자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이제 은행들, 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자신들이 뭐 할지 안 할지 뭐 그 부분은 이제 살아남지 안 남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기존 그 리플의 투자자인 이런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먼저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주도하에 다른 은행들도 이 리플의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리플 뒤에 배후 세력, 우리 이제 보고 있는 그 금융 세력이 저는 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이 부분에서 뭐 일개 은행들이 나는 리플 안 받아들이고 내 기존 시스템을 계속 고수할 거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그런 은행들 당연히 있겠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은행들은 도태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사실 이 기사를 보고 걱정이 되지 않았고, 이거는 뭐 스텔라 그리고 XRP,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스텔라가 모든 시장을 다 장악하고 XRP는 시장을 다 뺏기고 이렇게 이제 보진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안에서 IBM하고 리플하고 그다음에 스텔라 다 어떻게 보면 다 공존해서, 왜냐면 이제 IBM도 그렇고요, 스텔라도 마찬가지고, 저는 다 이게 이제 금융 세력이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별개로 진행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 연계가 돼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리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 뭐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사실 뭐 리플도 싸고 스텔라 루멘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리플도 일정 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스텔라 루멘도 일정 부분 투자 내 포트폴리오에 둔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진짜 아까 그 스팀이 글 쓰신 분이 의견처럼 실제로 리플이 진짜 이 시장에서 도태되고 떨어져 나가고 스텔라가 모든 이 시장을 다 장악한다, IBM과 같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스텔라를 포함시켜 놓으면 되는 겁니다. 포함시켜 놓으면 되고, 거기서 만약에 리플 투자한 금액이 제가 봤을 땐 꽝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스텔라가 이 시장을 다 장악한다라고 하면 그거 이상으로 저는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요.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여우님이 써줬어요. 5개월 동안 빠짐없이 출퇴근 때 방송을 보면서 마이너스 40%의 수익률을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로 카카오에서 코인을 출범한다고 했는데요. 생각을 깊게 해봤는데 대기업에서 코인 만드는 건 코인 생태계 교란만 가져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처럼 자기들이 구축한 인프라 제공은 코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만 대기업들이 코인 만들면 순간적 가격 펌핑이 되고 앉아서 봉이 김선달처럼 대기업 이름에 맞게 수조 원을 공짜로 버는 것 아닌가요? 이건 현대통화 이론의 사기 행각인 MMT 이론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MMT에 맞서고 탈중앙화, 한정된 재화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이렇게 성장했는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코인을 직접 만들면 대기업 코인에 돈이 쏠리고 암호화폐 투자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암호화폐 투자금이 다른 곳으로 몰려 가격 방어가 안 되고 가격 펌핑이 특정 대기업 코인만 오다 보면 자연스레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투기꾼들만 득실거리는 시장의 수순을 밟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비트의 힘은 디지털 골드, 정부의 무분별한 양적 완화와 중앙화된 권력에서 탈피해 개미들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지금까지 성장한 것으로 보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읽어드리고요.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사망여우님이 보시는 것과. 뭐냐면, 일단, 물론 이제 그 출발,
비트코인 그 뭐 다큐멘터리 보면 출발은 약간 어떤 이런 그 기존 서브프라임 이후에 기존 금융 세력의 어떤 반하는 운동으로 이제 시작돼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중앙화된 이런 금융 세력의 권력을 좀 개인들한테 나눠주자 뭐 이런 약간 취지가 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포장을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거죠. 금융 세력이 포장을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 지금 뭐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스텔라루멘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금융 세력이 오히려 더 지배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는 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그 세력이 물론 다 끌고 갈 수는 그러니까 그 세력이 개인들을 하나도 이제 안 데려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부분 데려가는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음모론 쪽으로 이제 비춰질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저는 뭐 이 음모론을 이제 부정한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이 얘기는 이제 진행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금융 세력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큰 그림 자체가 금융 세력이 지금 어차피 이제 달러 가치가 0원으로 갈 건데, 그 0원으로 가는 달러의 가치를 어느 곳으로 이제 이전을 시키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왜냐면 달러가 이제 기축 통화였고 그 기축 통화의 패권을 자신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달러가 가치를 잃어서 어떤 기축 통화의 패권을 자기들이 놓는다라고 하면 너무 이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기축 통화의 패권을 자신들이 한쪽으로 이제 이전시킬 그 대상을 찾았던 거고, 그 대상으로 이제 비트코인과 뭐 리플, 뭐 스텔라루멘, 뭐 이더리움 이런 걸 이제 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그 세력들은 저는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리플은 이제 XRP는 리플사가 상당량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만약 리플사의 어떤 지분을 금융세력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XRP의 지배력 그 금융세력이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것이고, 뭐 비트코인은 누가 이 비트코인을 얼만큼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이제 소수 그 비트코인 그 지갑을 보면요, 소수 뭐 3% 미만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본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금융세력 입장에서는 그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뭐 리플에 힘을 실어줘서 자신들의 지배력도 기축통화의 지배력도 유지를 하면서 패권도 가져가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어떤 부채, 그리고 중국의 중국에 이제 갚아야 되는 어떤 채권, 그 부분도 이제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영원으로 가고 있는 달러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화폐 그리고 4차 산업과 맞물려서 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정부의 이제 무분별한, 지금 사망교수님 말처럼 정부의 무분별한 양적 완화와 중앙화된 권력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금융 세력이 그렇게 이제 끌고 가는 그림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88년도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나와 있던 그 사진을 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지금 이 세계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진정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길 바란다면 삼성같이 인프라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고 카카오처럼 직접 코인을 만드는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나타난다면 코인 시장의 MMT 이론이라 보며 장기적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업의 코인은 투자자들이 보이콧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연스러운 경쟁력 있는 코인들이 살아남고 경쟁력 없는 코인들이 퇴출되는 시장을 교란하는 황소개구리 대기업 코인들 어찌 보시는지요? 예, 그래서 뭐 카카오, 물론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대기업으로 보이지만 지금 뭐 그 이더리움 지금 보시면 그 EEA 보시면 EEA의 그 이사회 멤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ME 그룹,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산탄데르, 뭐 JP 모건, 이 기업들만 봐도 뭐 사실 카카오라든가 뭐 삼성, 물론 삼성 어느 정도 그래도 사이즈가 되지만요. 근데 이런 기업들, 이 이사회 멤버로 있는, 그리고 이 이사회 멤버의 배후 세력들까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기에 뭐 대기업이라고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코인을 만든다고 해도 사실 기존의 이더리움, 뭐 리플,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이런 그 코인들,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상위 코인들이 갖고
그 상위 코인들 뒤에 배후 세력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 사이즈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런 뭐 카카오 관련된 코인들 나오고 삼성 또 이제 암호화폐 지갑 나온다고 하면서 거기 관련된 코인들 나오니까 막 펌핑 되고 있으니까 이제 얘네들한테 시장 수급이 다 몰리면서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이런 애들이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일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트라든가 이더 리플 뭐 스텔라룸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자금들을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투자했던 거를 이렇게 펌핑을 주면서 저는 세력들이 가져오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당연히 성장하는 그런 코인들이 나오겠지만 실제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어떤 전 세계를 그들이 원하는 뭐 신세계, 단일세계를 추구하는 코인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코인들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비트, 이더, 리플, 스텔라 이런 회사들이 저는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리플 투자자만 하더라도 지금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예, 뭐 구글 벤처스도 들어가 있고요.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회사들이 이 투자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대기업처럼 보이는 그런 국내 기업들도 사실 제가 봤을 땐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 금융 세력들 입장에서는 별게 아닌 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크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걱정하시는 게 이런 대기업들이 코인들 막 만들면 얘네들만 성장해서 살아남고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비트, 이더, 리플, 스텔라 이런 애들은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 결론은 뭐냐면 비트, 이더, 리플, 스텔라 루멘에 있는 배후 세력들 그 뒤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큰 기업이다. 전 세계를 다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우르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에브리띵 체크님이 써줬어요. 저는 거의 모든 물량을 트론에 투자했었다가 제 얘기를 듣고 몇 주 전에 일정 물량을 에이다로 옮겼고 오늘 아침 이제 일찍 일정 물량을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 에이다에 넣고 일주일 정도 후에 20% 정도 올랐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오늘 넣자마자 또 상당히 올랐습니다. 반면 트론은 떨어지거나 제자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손실을 만회하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덕분에 이제 회복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제 이거를 왜 읽었냐면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물론 뭐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결정을 하신 건데 저는 뭐냐면 제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셨다는 거죠. 최종 결정은 에브리띵 그 체크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우연히 또 맞췄다라고 해서 야 이거 H 채널 하는 쪽도 뭐 맞는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코인 이제 그 차트 설명드릴 때 한 가지 차트만 딱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4-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장이다 보면 사실 그 중에 한두 개는 얻어 걸려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H 채널 얘기하는 게 다 맞았다 뭐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그냥 관점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다. 제가 보는 관점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제 얘기만 듣고 뭐 투자 왜냐면 이렇게 보시면 또 저한테 너무 이제 의지를 많이 하게 돼서 제 얘기대로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혹시 저는 그런 게 이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인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매도가, 매수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운 좋게 맞았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 막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를 이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장이다 보면 사실 2017년도 하반기에 2017년도 이제 불장 때요. 굉장히 뭐 리딩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돈 받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3위더씩 받았는데 그 3위더가 거의 100만 원 돈이었습니다. 매달 이제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잘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막 100만 원씩 매달 주는 거죠. 주는 건데 사실 보면 그냥 상승장이니까 웬만한 코인 다 얘기하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막 이 코인 저 코인 옮겨 다니면서 버는 수익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진드감치 홀딩해서 끌고 가는 수익이 훨씬 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홀딩해서 끌고 가는 수익이 사실 제일 큽니다. 크고 교체 매매는 일정 부분 그 홀딩하는 수익에 약간의 플러스 효과인 거지 만약에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그 홀딩을 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상승하는 그 수익분은 따라가기 힘들다.
라고 이제 보면, 만약에 시장이 아직은 이제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라고 볼 수 없지만, 상승장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했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렇게 막 여러분들 이렇게 혹하게 하는, 뭐 수익률 몇 퍼센트, 뭐 한 달 내 뭐 수익률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리딩 그 단톡방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거에, 끌려다니실 필요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박선주님이 써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 호주로 이제 일을 하러 가신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기사에서 호주에서 이제 신문 가판대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살 수 있게 됐다. 물론 수수료는 비싸지만 살 수 있게 됐다. 5%였던 것 같아요, 수수료가. 그 바이낸스 라이트라는 어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이낸스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제 그래서 지금 호주 계시니까 신문 가판대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또 일자리도 이제 구하셨다고 해서 면접 보고 전공 분야 일자리도 구하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 혹시 이제 신문 가판대에서 비트 사시는 그 판매하는 걸 이제 보시게 되면 한번 직접 보셨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그 또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TW 저스틴 님이 써주셨어요. HT와 HPT 차이점을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일단 HT는 저도 이제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HT 같은 경우 이제 그 바이낸스 코인 BNB랑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거래소 코인이고. 그래서 이게 뭐 거래소의 어떤 주식 개념은 아니지만 약간의 그 거래소 주식과 비슷한, 약간의 STO 형식과 비슷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을 뭐 자사주 매입을, 그러니까 HT를 다시 매입을 해서 그 가치를 끌어올린다든가, 아니면 그 토큰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HT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에어드랍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HT 같은 경우는 후오비에서 출시한, 이건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긁어온 거예요. 그래서 후오비에서 출시한 블록체인 기반 고객 사은 포인트 시스템이고, 일단 그 주식 개념은 아니다라고 이제 여기 얘기한 것 같아요. 후오비에서 제공하는 모든 유료 서비스 및 상품을 HT로 구매 가능하다. 그러니까 코인들 같은 거 다 살 수 있다, HT로요. 그리고 이제 가치는 세계적 규모의 거래소 후오비에서 직접 출시한 토큰으로 후오비에서 제공하는 모든 상품을 구매 가능하기도 하고, HT를 이제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라고 해서, 그 혜택이 뭐 후오비 컨트랙트 거래 수입의 20%를 정기적으로 HT 자산 매입과 파기에 사용되고, 또 뭐 이렇게 에어드랍도 예전에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HPT는 그 후오비 플랫폼 이 토큰이에요. 그래서 이 플랫폼 후오비 풀 생태계라고 해서 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 사람들, 뭐 커뮤니티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컨텐츠를 올린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 HPT를 이제 주는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HT는 거래소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고, BNB처럼요. HPT는 HT 보유자들과 후오비 풀에서 활동하는 참여자들에게 이제 보상으로 지급되는, 그래서 HT를 보유한 분들도 이제 HPT를 받으시는 거죠.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그 후오비 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뭐 글을 쓰신다던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보상으로 지급이 되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저도 뭐 자세하게 몰라서 홈페이지 보고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으로는 김달타냥님이 써주셨어요. 제가 현재 비트랑 알트 투자를 좀 해둔 상태인데요. 혹시나 해서 현물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현재 가격대는 괜찮은 가격인지 궁금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 현물 은 투자를, 예, 은입니다. 은화, 뭐 은괴. 현재 가격대는 괜찮은 가격인지, 안전하게 이제 거래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일단은 지금은 예. 그리고 만약 금 가격을 넘는다고 하면 더 관심을 이제 보여야 되는 건데, 일단 저는 이제 그냥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로 보시면, 잠깐만요. 일단 최근에 금 가격이 약간 오르긴 했잖아요. 오르긴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설정한 그 라인은 돌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지금 금이라든가
은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일정 부분 그러니까 보험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시장이 앞으로 갈 때 은에 힘이 실려서 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힘이 실릴 것이고 은은 방향성만 같은 방향성은 뛸 것이지 이쪽이 힘이 실려서 은이 진짜 얘기했던 $1온스당 $10,000 $30,000 물론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면 가능하겠죠. 그때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정도로 이제 힘이 실려서 가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차트에서 지금 보시면 이 추세 라인을 돌파를 정확하게 못했어요. 여기 이 고점 지난 고점과 고점을 잇는 라인을 그려보면 지금 금 차트에서 돌파가 안 됐습니다. 돌파가 안 됐고 여기서 추세 라인을 이렇게 이제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요. 지난 이 고점으로 제가 연결해서 그린다라고 하면 돌파가 된 것처럼 보였다가 또 맞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기준점을 이렇게 잡으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뭘로 잡으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 라인 1390에서요. 그러니까 1360 온스당 $1,360에서 $1,390 이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만약 금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때는 관심을 보이셔야 된다. 이때는요. 왜냐면 이제 이때는 여기를 이 라인을 돌파해서 안착하게 되면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파가 되면 안착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돌파될 때 사든가 어떻게 보면 돌파될 때 좀 관심 보이셔도 되고 돌파가 됐을 때 이제 못 사셨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격해서 사지 마시고 눌러줄 때 이때 최종적으로 이제 관심 갖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현재까지는 그냥 관심만 보이고 보험 차원에서 어느 정도만 사 놓는 게 맞지 않나. 너무 많은 비중을 사기에는 일단은 실물이다 보니까 매매를 할 때 수수료가 많이 들고 개인이 이거를 만약에 내가 개인이요 은화라든가 금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팔려고 하면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제값을 받기 힘든 거죠. 특히 이제 만약에 올라간 상태에서 팔면 그나마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낫겠지만 지금처럼 이 가격대에서 샀다가 이 정도에서 팔게 되면 남는 거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중을 많이 금이라든가 실물에서 샀는데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제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돼요. 그럼 이거 팔게 되면 살 때 수수료 그리고 팔 때 또 수수료 내게 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보험 차원으로만 저는 일단은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일단 권오시님이 이제 제로엑스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차트 볼 때 그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충희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이충희님이 이충희님이 리플은 현재 통화의 해외 송금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주는 암호화폐인데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현재 통화들의 가치가 이전이 되면 리플은 필요 없어지는 걸까요? 리플은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다른 암호화폐들이 현재 통화들을 대체하려고 나왔다면 리플은 기존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이 주 목적인데 기존 금융 시스템과 통화가 무너지면 리플은 어떻게 될지 의견을 듣고 싶다.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부분하고 이제 비슷한데 일단 리플의 최종 목적이 이거잖아요. 지금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 XRP가 이 역할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지금 단계가 사실 이 4차 산업혁명 으로 완전히 우리가 돌입했을 때 그때 그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그 과도기적 단계에서 지금은 법정 그 종이돈과 디지털 화폐인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들하고 이 XRP가 연동돼서 이제 거래가 되고 여기에 이 암호화폐들도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겠죠, 당연히. 이 단계를 거치는데 나중에 저는 이제 달러 가치가 0으로 갈 거다 말씀드렸고 스테이블 코인 그때 지난번에 뭐였죠? 스테이블 코인 대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팍소스 대표였죠. 팍소스 그 스테이블 코인 대표도 스테이블 코인은 나중에 영원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인이 만드는 코인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최종 목적지는 영원이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건 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신뢰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유로화
엔화, 달러 이런 것들 스테이블 코인들 다 영원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가는 거고, 영원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얘 가치는 그대로 1,000원처럼 보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라고 하면 달러라고 하면 1달러가 1,000원처럼 보일 거예요. 보일 건데,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가치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법정화폐 가치들이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르가 달러 대비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달러가 올라간 게 아니라 볼리바르의 가치가 영원으로 갔기 때문에 달러가 막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볼리바르가 영원으로 간 거다. 그러면 이 법정화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법정화폐가 영원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암호화폐들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보일 거예요. 보이겠지만 그거는 암호화폐 가치가 비트코인이 3억 그리고 이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 가치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오히려 이걸로 거래하는 게 이제 번거롭게 되는 거죠. 법정화폐로 거래하는 게 단위가 이제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때는 이 법정화폐들은 사라질 겁니다. 법정화폐들은 어느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 의미 없는 수준까지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사라질 것이고 암호화폐들만 남게 되겠죠. 그 암호화폐들을 중간에 이제 돈을 보내고 주고받는데 매개 역할을 이제 XRP가 저는 이제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다음으로 별이님이 써주셨어요. 업비트로 차트를 볼 때 BTC 대비 알트코인을 설명하는데 실제 매매 시에 비트코인으로 알트를 매매하는 게 나을까요? 원화로 매매하는 게 나을까요? 왜냐면 차트가 둘 다 다르더라고요. 네, 다른데 가격은 이제 원화 기준 가격은 똑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업비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보시면 유동성이 둘 다 풍부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원화 마켓에서 교체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원화 마켓 수수료가 0.05고요. BTC 마켓 수수료가 0.25%, 5배가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원화로 바로 매도하고 원화로 그 해당 알트코인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 BTC 마켓에서 매도하는 것보다 원화 마켓에서 매도하는 게 나을 거고요. 만약에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아서 원화 마켓에서 매매를 할 때 내가 이제 손실을 볼 확률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는 이제 BTC 마켓에서 한 번에 수수료를 좀 비싸게 내더라도 그렇게 한 번에 원하는 그 BTC 가격에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비트 차트에서 121선, 241선, 이평선 어떻게 추가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잠시만요. 일단 제가 그러면 이것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에이다를 그냥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실 때 차트를 공부하실 거면 여기 차트 나와 있는 보시면 차트 이 왼쪽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다 한 번씩 써보셔야 되고 지금 에이다 차트 보시면 에이다 차트 이동평균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동평균선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 기간을 120일 바꿔주고 색깔은 이제 원하시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120일 30분봉에서 이제 122평선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202평선을 넣고 싶으시면 200으로 체크를 하시고 색깔을 정하셔서 하시면 이렇게 이평선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렇게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업비트 말고도요, 다른데 트레이딩 뷰라든가 인비스탄컴도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직접 써보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금은동님이 써주셨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드는 모습인 것 같네요. 국민소득 3만 달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헬조선 얘기 나오는 건 양극화와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커졌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쇠고기라면 한 봉지 부숴 먹으면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면서도 행복했는데 요샌 입에 생라면 물고 다니면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없는 것 같네요. 예, 없죠. 학교 끝나면 다들 학원 가기 바쁘니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닌데 다들 높은 산을 올라야 산에 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야트막한 산부터 올라서 소박한 꿈이 실현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바라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이런 국민 소득은 3만 달러인데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예전 살던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살았던 것
것보다 물론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발전하면서 편리해진 부분 빼고는 그렇게 뭐 막 행복 지수라든가 이게 삶이 그렇게 윤택해지지 않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집값이라든가 뭐 월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이제 워낙 비싸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애들 원하는 만큼 어떤 사교육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애들 원하는 거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즘에 추세 그 트렌드가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또 애를 이제 안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국민소득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로 대기업들이 그만큼 그 기업 소득이 올라간 거고 가계 소득은 그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빈익빈 부익부 이 차가 이제 커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제 그나마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대기업들은 이제 지금 그 예전에 이제 IMF를 겪으면서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일반 그냥 가게들은 아마 준비가 안 된 그런 가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한 분 더 남았습니다. 크립토리즈 리얼 파비뉴님, 예, 읽을 때마다 항상 어려운데 바젤 3의 의도는 각국 중앙은행과 1금융, 은행을 제외한 다른 3금융권 은행들과 중소기업들을 도산시켜서 부채 속도를 줄이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 같네요. 부동산과 주식시장도 박살내고 유로존 붕괴시킬 것 같습니다. 내년은 대선 시즌이니 금리 올리고 강달러 만들어 재선 시나리오를 만들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예. 요즘에 이제 최근 바젤3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로 준비 안 된 중소은행들, 아까 이제 기업들도 이제 대기업들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안 된 그런 중소은행들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 나머지 파이들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시각이 저랑 다른 건 뭐냐면 내년에 이제 대선 시즌이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강달러 만드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지금 이런 앞으로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저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금리를 이제 인하를 오히려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고, 트럼프가 이제 재선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재선이 되려고 하면 저는 차라리 위기가 빨리 와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재선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옐런 전 의장 말대로 하면 올해 내년 초부터 이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되면 이미 이제 전 주식시장은 꺾여서 내려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성공하는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 참수님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경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 또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1월, 2월이 매출이 가장 낮아요. 왜냐하면 설 명절도 있고 신학기, 등록금 등 가정에 돈 들어갈 일이 많아져서이죠. 그리고 2월달은 또 짧다 보니까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월세는 짧아도 똑같이 내잖아요. 월세라든가 직원들 급여는 날짜가 짧아도 똑같이 됩니다. 근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뭐 3일 정도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매출이 안 나오고 나가는 돈은 이제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3월부터 정상 매출로 올라와서 7월 한 여름 전까지 그래도 할만했는데, 올해는 3월 중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2월보다 장사가 더 안 되고 있다고. 다들 죽어라 하고 있죠. 경제 전망을 접한 저로서는 앞으로 오는 위기가 더 불안한 입장입니다. 암호화폐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 맷집 좋게 잘 버텨볼랍니다. 써주셨고, 예, 지금 주변에 진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뭐 대기업들이야 어느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살 수 있겠지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개인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그 중에 미리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왜냐면 1달러가 1볼리바르였던 적이 있습니다. 1달러가 1볼리바르였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불과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렇게 되기 한 7, 8년 전이에요. 7, 8년 전만 해도 1달러가 거의 1볼리바르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그때 볼리바르 갖고 있던 돈을 한 1억 원에 해당하는 볼리바르만 내가 달러로 바꿔놨어도 그 사람은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지장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나중에 지금 뭐 1달러가 뭐 말도 안 되는 뭐 수십만 볼리바르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볼리바르를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달러로 바꾸려고 하면 진짜 거의 뭐 거지나 다름없는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인플레이션,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왔을 때 지금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극명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2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뭐 경험하신 부분도 좋고요. 또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